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아르네 슬롯의 첫 프리시즌은 완벽하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제대회로 인해 핵심 선수들이 빠져 있음에도 슬롯이 추구하는 게임 모델을 빠르게 선수들에게 주입시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세비야전은 개막전을 앞두고 핵심 선수들을 모두 투입시킨 게임이라서 정말 파고들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세비야전에서 보여준 아르네 슬롯의 빌드업 구조를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어떤 방식의 패턴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 구조. 아르네 슬롯의 게임 모델 안에서의 후방 빌드업 숫자는 기본적으로 4-2입니다. 6명이죠. 더블 피봇은 좁은 간격으로 서 있고 좌우 풀백 또한 최대한 좁혀 있으면서 삼각형 패스 라인을 형성합니다. 센터백 더블 피봇 10번 미드필더 간의 박스 형태만 잘 유념하시면 아르네 슬롯의 빌드업 구조를 쉽게 이해하며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경기 장면을 통해 보시죠. 왜 기술적인 6번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예시라 볼 수 있죠. 4-2 구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 공격수 혹은 미드필더가 볼을 빼앗기 위해 센터백에게 다가오는 순간 8번이 콴사를 향해 압박을 오는 순간 반다이크에게 패스, 반다이크가 볼을 잡게 되면 또 다른 공격수가 압박을 가합니다. 이 순간 메갈리스터는 전방에 있는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체크하고 있죠. 반다이크는 이를 확인하고 되려 압박을 받고 있는 메갈리스터에게 투입, 좁은 간격의 더블 피봇 이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상대는 중앙 패스 흐름을 차단했을 때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해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압박 포지셔닝으로 인해 중앙에 밀집되게 됩니다. 메갈리스터는 본인이 받는 압박 타이밍을 생각하며 원터치 대각선으로 볼을 빼내죠. 곧바로 소보슬라이도 원터치로 패스하며 9번 조타에게 연결. 조타가 볼을 받는 시점에서 봅시다. 센터백 한 명은 소보슬라이의 전진을 막기 위해 블로킹, 나머지 센터백은 조타를 막기 위해 마크를 붙게 되면서 센터백 둘이 한 칸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드필더들의 시선은 당연히 볼을 잡고 있는 조타에게 향할 수밖에 없고 메갈리스터의 침투를 의식하는 선수는 마크맨과 라이트백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볼을 받으면 내려오는 조타로 인해 우측 센터백 뒷공간이 발생하고 메갈리스터는 센터백 뒷공간으로 전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발생합니다. 이 공간 안에 세비야 4명의 수비수와 3명의 미드필더가 모두 밀집되게 됩니다. 모든 선수들의 시선이 위를 향하게 되고 라이트백이 좁히게 되면 당연히 루이스 디아스는 좌측면에서 프리맨으로 와이드한 공간에서 자신의 장기를 살릴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조타는 볼을 받아 내려오는 상황에서 아놀드에게 패스를 건네주고 아놀드가 대각선으로 롱킥 전개하며 메갈리스터 혹은 디아스에게 전달하는 게 이상적인 그림이지만 조타의 패스 미스로 무산됩니다. 하지만 이 빌드업을 통한 공격 전개 하나만으로 왜 더블 피봇이 좁은 간격으로 서 있고 이 위치에 있는 선수들의 원터치 패스 능력,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상대방의 포지셔닝을 중앙에 밀집시킬 수 있다는 것, 상대방의 시선을 9번, 10번 선수에게 집중시키며 반대편 와이드한 공간을 창출시킬 수 있다는 것,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는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상대가 더블 피봇을 견제하며 중앙 패스 라인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아놀드가 그냥 내려와서 받아버리면 됩니다. 상대가 플랫 4-4-2 수비 포메이션을 가져가며 중앙을 거치지 못하게끔 완전히 그라벤베르와 메갈리스터를 향한 공간 자체를 차단시켜버립니다. 리버풀의 센터백들은 당연히 중앙을 통한 패스라인을 만들어낼 수 없고 이때 아놀드가 내려와서 센터백과 같은 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를 순서대로 보시면 아놀드가 볼을 잡는 순간 레프트 윙은 압박을 하기 위해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 10번 소보슬라이는 우측면 공간을 채우기 위해 내려오죠. 상대 미드필더는 더블 피봇이 중앙에 포지셔닝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압박을 하기 위해 움직이면 그라벤베르가 프리맨이 되다 보니 소보슬라이를 향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10번 소보슬라이를 마크하기 위해 센터백이 따라 나오게 되죠. 이때 아놀드는 센터백이 나온 것을 역이용하며 전방으로 롱볼을 전개합니다. 살라, 조타와 상대 풀백, 센터백 2대2 싸움이 발생하죠. 공격수 입장에서 동일한 숫자 싸움을 하는 즐거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풀백 아놀드가 내려와서 우스토퍼 포지션으로 오는 겁니다. 상대의 레프트 윙이 중앙으로 좁혀 더블 피봇을 향한 공간을 완전히 점거해버렸을 때 우풀백 아놀드가 한 칸 내려와서 센터백과 동일 선상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레프트 윙이 압박하러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 순간 10번 소브슬라이가 우측 공간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면 센터백이 당겨지게 됩니다. 만약 센터백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면 소보슬라이는 쉽게 볼을 받고 공격적인 볼 운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장면입니다. 좁은 간격의 더블 피봇 포지셔닝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결국 상대 미드필더를 당기면서 우리 팀의 10번, 9번 선수들 간의 간격을 벌려주는 데 의의가 있다. 센터백 환사가 의도적으로 볼을 소유하며 공격수가 압박하는 타이밍을 기다린다. 우풀백 아놀드는 센터백과 동일한 라인 선상에 있으며 환사가 패스를 주게 될
때 레프트 윙이 자신을 향해 압박이 오는 것을 기다린다. 그라벤베르의 위치를 눈여겨보시죠. 사각형을 그렸을 때 앞쪽 공간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뒤쪽 공간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이는 상대 미드필더의 압박을 의도적으로 받기 위함이며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해 둠으로써 우리 팀의 10번, 9번과 미드필더 간의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환사가 아놀드에게 패스를 주는 타이밍에 레프트 윙은 마크맨인 우플백 아놀드를 향해 접근하죠. 피봇 그라벤베르는 우플백 아놀드와 간격을 다시 좁히며 쇼패스로 대각선을 열어준다거나 센터백 리턴 패스 등등 패스 루트를 만들어주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때 상대는 그라벤베르를 마크하기 위해 당겨지게 되고 아놀드는 그라벤베르를 향한 쇼패스가 아닌 대각선으로 9번, 10번을 향해 대각 패스를 열어주죠. 패스가 나가는 시점에서의 포지셔닝을 다시 봅시다. 그라벤베르가 상대 미드필더를 당겨준 덕에 우리 팀 10번, 9번과 상대 미드필더 간의 간격은 벌어졌고 패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여유로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포지셔닝을 봅시다. 중앙에서 센터백 하나씩 붙어준 덕분에 9번 조타가 볼을 받게 되며 센터백이 당겨지게 되었죠. 상대 선수들의 시야가 어디를 향할까요? 자연스럽게 경기장 중앙 9번 조타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갈리스터는 자신의 마크맨 또한 볼을 소유한 조타를 향해 시선이 고정될 수밖에 없고 이 순간 피봇 메갈리스터는 다시 한번 오른쪽 센터백이 튀어나간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조타는 내려와서 볼을 받으며 오른쪽 센터백과 미드필더의 압박을 받는 동시에 시야를 자신에게 집중되게 만들 수 있고 18번 세비야의 미드필더는 볼을 소유하고 있는 조타를 보느라 자신의 뒤에서 움직이는 메갈리스터를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메갈리스터는 쉽게 뒷공간을 공략하죠. 해당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는 세비야의 라이트백이 메갈리스터를 커버하기 위해 중앙으로 좁히면 전과 동일한 장면, 루이스 디아스는 프리맨에 놓이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나온 장면들만 얘기했음에도 왜 6번 더블 피봇에 해당되는 선수들이 테크닉을 갖춰야 하며 슬롯볼에서 얼마나 핵심으로 불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더미런, 미끼 움직임을 통해 미드필더를 당겨주는 움직임, 두 번째로 좁은 공간에서 원터치로 볼을 방출시킬 수 있는 기술, 세 번째로 9번, 10번 선수가 의도적인 링크업 플레이를 할 때 전진할 수 있는 공격적인 움직임. 정말로 까다롭습니다. 또 다른 사이 빌드업 구조가 주는 이점을 말해주는 상황입니다. 낮은 지점에서 4명의 수비수와 더블 피봇이 함께 포지셔닝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대도 마크맨을 하나하나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수 둘이 센터백과 더블 피봇, 앞뒤로 패스 경로 차단, 압박하고 윙포워드로 분류되는 선수들이 레프트백과 라이트백을 압박,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가 더블 피봇을 마크합니다. 따라서 이때 센터백 반다이크가 볼을 소유하는 시점에서 더블 피봇 선수들이 앞으로 다가오며 패스를 받는 신용을 하며 상대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몰렸을 때 레프트백 치미카스에게 전달, 라이트 윙은 자연스럽게 마크맨인 치미카스에게 붙겠죠. 이 순간 9번 조타가 내려오면서 우측면 공간을 점유합니다. 프리맨, 아무런 압박, 마크맨 없이 넓은 공간에 볼을 받아 전진할 수 있게 되죠. 아까 보여준 첫 번째 예시, 소보슬라이가 내려온 행동과 동일합니다. 이게 바로 포지셔널 플레이에 입각하여 어느 위치로 움직이며 볼을 이동시켰을 때 상대방 선수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한 플레이입니다. 이제 득점 장면을 보시며 왜 빌드업을 하려는 것인지, 왜 상대방을 우리 디펜스 서드 공간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좋은 장면입니다. 알리송이 볼을 잡고 리버풀은 낮은 지점에서 빌드업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상대 포워드는 센터백이 아닌 골키퍼를 향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리버풀 수비수들은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까지 모이기 시작하죠. 이는 상대의 압박을 흡수하여 전방에는 최대한 적은 숫자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알리송은 콴사에게 리턴 패스, 콴사는 한 번 볼을 끌며 압박을 우측면으로 모이게 하고 골키퍼에게 다시 볼을 건네줍니다. 알리송은 쇼패스로 중앙을 거치는 게 아닌 롱볼 전개를 시도하죠. 정확히 이 순간 세비야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보시면 골키퍼를 비롯해 리버풀 플레이어들에게 모두 마크를 붙어두었습니다. 6명, 필드 플레이어가 아닌 골키퍼에게도 압박을 가하며 숫자 하나를 더 높였기 때문에 세비야의 최후방에는 숫자가 하나 부족하겠죠. 롱볼이 전개되고 9번 조타가 공중볼 경합을 벌이는 순간을 보시죠. 앞서 말한 대로 10번 소보슬라이가 좌측면으로 내려와 볼을 받으려 하는 움직임 하나로 센터백이 측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살라와 조타에게는 1대1 마크만이 붙어있죠. 필드 플레이어 한 명이 골키퍼에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6번 메갈리스터는 프리맨으로 아무런 마크맨이 붙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들어내며 공간을 창출시키는 게 빌드업을 통한 플레이를 하는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타는 이 상황에서 영리하게 소유권을 따내고 센터백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라이트백이 중앙으로 움직인 덕분에 루이스 디아스는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의도적인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죠. 이후에는 디아스의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득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득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로우 빌드업 상황에서 센터백 2명이 측면으로 벌리고 골키퍼가 역시나 중앙에 위치하며 골키퍼가 필드 플레이어로 인식되어 압박을 받는 행위를 만듭니다. 알리송이 패스를 받기 위해 더블 피봇에 해당되는 그라벤베르와 메갈리스터는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 세비야 선수들이 한가득 있습니다. 곧바로 롱볼 전개하는 알리송, 모하메드 살라가 공중볼 경합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선수들의
리버풀의 포지셔닝과 마크맨을 보시죠. 역시나 또 3대3 싸움. 살라가 중앙으로 내려와서 레프트백과 경합을 해준 덕분에 측면 공간은 널널하게 남고 덩달아 조타가 내려와서 링크 플레이를 시도했다 보니 센터백도 내려왔다가 황급히 자신의 중앙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복귀합니다. 10번 소브슬라이는 살라가 밑으로 당겨준 우측 공간을 향해 침투하죠. 이러면 상대의 센터백이 레프트백 공간을 향해 커버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센터백 한 명이 측면을 커버하게 되면서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는 것. 살라의 영리한 연계 작업으로 인해 프리맨에 위치한 조타가 볼을 잡고 뒤로 침투하는 소보슬라이. 가속도가 붙은 소보슬라이를 막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득점, 루이스 디아스의 멀티골이 터집니다. 앞선 두 번째 득점과 매우 흡사한 장면이죠. 이는 빌드업 플레이가 왜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굳이 중앙을 거쳐 쇼패스를 통해 최전방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우리의 디펜스 서드 공간까지 끌어당겨주고 최전방에서 공격수와 수비수의 1대1 싸움 혹은 수적 우위 상황을 발생시켜 공격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세비야전을 끝으로 우리는 개막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르네 슬롯의 첫 시즌 얼마나 흥미로운 경기력을 보여줄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영상들을 바탕으로 선수들의 움직임, 상대방을 움직이게 만드는 포지셔널 플레이를 토대로 얼마나 다른 경기력을 보여줄지 지켜보면 재미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리버풀 인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소식에서부터 향후 리버풀 팬들 간의 만남까지 진행해볼 예정이니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